나른한 오후 커피 한 잔에 담긴 향긋한 역사를 풀어드립니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커피 인문학자 이길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는 특집 방송 때문에 네. 코너를 한 주 쉬셨잖아요. 네네. 방송 없는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뭐 방송 한 주 쉬니까 뭐 여유가 좀 넘쳐서 김장을 했습니다. 네. 네, 텃밭에서 뭐 키운 각종 그 야채들을 수확을 해서 목요일과 금요일 1박 2일 동안 김장 50포기를 담아갔는데요. 11월 날씨가 계속 뭐 더웠기 때문에 계획했던 것보다 또 일주일 정도를 늦춰서 한 겁니다. 뭐 이럴 때마다 저는 약간의 그 죄책감 뭐 같은 것을 좀 느낍니다. 김장을 하시면서 왜 죄책감을 느끼세요? 예, 김장 때문이 아니라 날씨 때문입니다. 이 커피는 그 지구 온난화를 가져온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거든요. 네. 뭐 지난 1세기 동안 중남미 뭐 동남아시아에서 커피 농장을 만들기 위해 많은 그 산림을 파괴해 왔습니다. 다행히 이제 최근에는 커피 관련 기업들이 앞장서서 커피 관련 자원의 재활용이나 커피를 이용한 친환경 소재 개발 등을 활발하게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행이죠. 이와 관련해서 지난주에도 흥미로운 소식이 몇 가지 전해졌는데요. 커피 찌꺼기를 이용해서 신소재를 개발한 우리나라의 한 중소기업이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라는 세계적인 상을 받은 겁니다. 커피 찌꺼기를 이용해서 어떤 신소재를 개발했어요? 네, 커피를 내리고 남는 그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해서 지속 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내장재, 그러니까 자동차나 비행기 등 그 운송 수단에 들어가는 친환경 내장재를 만든 겁니다. 커피 찌꺼기로 만든 일종의 신개념 PVC 원단인데요. 이 원단은 기능뿐 아니라 색상이나 마감성 등에서 천연 가죽을 대체할 신소재라는 점을 인정받아서 이번에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이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한 겁니다. 생산과 가공 과정에서 환경을 파괴하는 소재인 천연 가죽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신소재 개발은 대단한 발명으로 평가받았는데요. 네.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할 수 있고 동시에 천연 가죽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한 일이죠. 근데 이 기술이 널리 보급되면 앞으로 커피 찌꺼기를 버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뭐 앞으로는 커피 찌꺼기가 황금알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커피 업계에서는 커피 찌꺼기를 찌꺼기라고 부르지 않고 커피 박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왠지 찌꺼기라고 하면 뭐 버려야 할 쓸모없는 물건 뭐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전문 용어를 새로 만든 거죠. 네. 그 박은 지게미 박이라는 한자인데요. 곡물을 재료로 하는 그 막걸리와 같은 술을 만들고 남는 찌꺼기를 말합니다. 청취자분들도 커피 박이라는 이 용어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배출되는 커피 찌꺼기가 굉장히 많은데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짐작할 수 있을까요? 어마어마하겠죠. 네. 뭐 대략 카페 안에서 매일 평균 4kg 정도의 커피 찌꺼기가 나옵니다. 전국의 카페가 10만 개 정도 되니까 카페에서 배출되는 커피 찌꺼기만 해도 하루에 400톤에 이르는 거죠. 4톤짜리 큰 트럭으로 100대 정도입니다. 네. 1년에 14만 6천 톤. 뭐 엄청나죠. 집에서도 이제 적지 않게 배출을 하고요. 매년 수입하는 17만 6천 톤의 커피 원두가 결국에는 대부분 다 찌꺼기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재활용한다는 것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문제는 재활용을 위해 커피 찌꺼기를 어떻게 수거하느냐가 문제가 될 겁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커피 찌꺼기를 분리 배출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어요. 네, 저도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런데 커피를 만들다 보면 커피 찌꺼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생활 쓰레기가 나오는데요. 커피 만드는 방식에 따라서 드립용 그 여과지, 뭐 드립백용 포장지, 그리고 커피 캡슐 같은 것들이 배출됩니다. 이 중에서 커피 캡슐을 체계적으로 수거하는 매우 신기한 서비스를 우리나라 우정사업본부, 즉 우체국에서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전해진 소식인데요. 정말 획기적입니다. 물론 세계 최초일 겁니다. 커피 캡슐을 우체국에서 어떻게 수거한다는 거예요?
네, 환경부하고요, 동서식품 그리고 우정사업본부가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수거하기로 한 건데요. 이 동서식품 캡슐 커피 구매자는 캡슐을 사용한 후 오프너로 먼저 커피 찌꺼기를 분리합니다. 이 오프너는 이제 이 회사에서 제작해서 전국 우체국을 통해 무료로 나눠주고 있고요. 커피 찌꺼기를 제거하고 남는 그 캡슐은 소재가 알루미늄입니다. 이 알루미늄 캡슐만 회수형 봉투에 담아서 주변 우체통에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집배원이 수거해서 재활용 업체로 배달하게 되죠. 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커피 찌꺼기를 버리는 거 아닐까요? 좀 전에 예, 얘기해 드린 것처럼 뭐 찌꺼기 재활용 기술이 개발되긴 했지만 네. 일반 가정이나 직장에서 사용한 뒤에 나오는 찌꺼기를 수거하는 건 아직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려운 일이죠. 네. 캡슐 커피를 사용하고 나서 찌꺼기를 버리는 게 환경에 좋을 리는 없지만 아직은 마땅한 수거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대형 커피 업체에서 배출되는 커피 찌꺼기는 뭐 재활용 업체에서 수거를 하는데 가정이나 이제 직장에서 나오는 찌꺼기가 네. 문제가 되겠죠. 또 다른 문제는 우체통을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 많던 빨간 우체통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네. 집 주변에 어디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없어요. 그렇다고 이제 캡슐 커피 용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우체통을 다시 설치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캡슐 커피 회수용 봉투에 인쇄된 QR코드를 찍으면 가까운 우체통 위치를 알려줍니다. 이 외에도 인터넷 우체국 혹은 우체국 앱을 통해서도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우체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커피 캡슐 수거 운동이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이 커피 찌꺼기는 음식물 찌꺼기이기 때문에 손쉽게 퇴비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업체 스타벅스의 경우에는 2015년부터 농가에 커피 퇴비 보급 운동을 벌여왔다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5천 톤의 퇴비를 보급했다고 하니까 뭐 이것도 대단한 성과입니다. 송파구 같은 자치단체에서는 커피 찌꺼기를 수거해서 퇴비와 비료로 재활용하는 일을 독자적으로 벌이고 있기도 하고요. 뭐 앞으로 이런 운동들이 확산된다면 커피가 환경을 파괴하고 기후에 악영향을 미치는 음료라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좀 벗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네. 커피 찌꺼기가 생기지 않는 왜 물에 녹는 인스턴트 커피 있잖아요. 네네. 그게 더 친환경적인 거 아닐까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인스턴트 커피의 경우 가정이나 회사에서 커피를 타서 마실 때는 찌꺼기가 전혀 생기지 않죠. 네. 모두 물에 녹으니까요. 이제 그런데 공장에서 커피 가루를 만들 때는 동일하게 커피 찌꺼기가 발생합니다. 보통 1톤의 커피 원두로 인스턴트 커피 가루를 만들고 나면 0.5톤 정도의 커피 찌꺼기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절반이죠. 물론 인스턴트 커피는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들기 때문에 남는 찌꺼기의 수거와 재활용이 뭐 쉬워진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인스턴트 커피의 맛과 향이죠. 우리가 마시는 아메리카노나 드립 커피에 비해 맛과 향이 떨어진다는 점 때문에 지금은 이미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인스턴트 커피를 많이 마시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 아메리카노 같은 원두 커피에 비해서 인스턴트 커피의 맛과 향이 좀 부족한 이유가 뭐예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원두의 차이죠. 드립 커피나 아메리카노에는 아라비카종이라는 고급 커피빈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인데 인스턴트 커피에는 그보다 질이 조금 떨어지는 이 브루스타종 원두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물론 브루스타종 커피 원두 중에는 이제 드립용으로 사용하는 우수한 품종도 있는데 보통의 브루스타종 커피 원두는 맛이 좀 거칠고 향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인스턴트 커피 제조 방법 중에 맛과 향을 비교적 잘 유지시키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네, 인스턴트 커피 분말을 만드는 방식에는 이제 크게 열풍 건조 방법이라는 오래된 방법하고 동결 건조 방법이라는 새로운 방법이 있는데요. 초기에는 열풍 건조 방식이라고 해서 뜨거운 공간에서 끓인 커피를 분사시켜서 물기를 제거하고 분말만 남기는 방식을 주로 사용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커피 고유의 그 향미가 모두 사라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요즘은 이제 동결 건조 방식이라고 해서 끓인 커피를 급속하게 얼린 다음에 이것을 분쇄해서 건조시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열풍 건조에 비해서 커피의 맛과 향이 유지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래도 원두 커피의 맛이나 향을 따라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시설비가 아주 많이 드는 단점도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때 커피는 인스턴트 커피일 정도로 인스턴트 커피를 꽤 즐겼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언제부터 원두 커피를 더 찾게 된 걸까요? 네, 이 개화기와 일제 강점기에는 원두 가루를 물에 넣고 이제 끓인 다음에 천천히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마시는 방식으로 커피를 즐겼습니다. 가장 오래된 방식이죠. 우리가 튀르케식이라고 부르는 커피 만드는 방식인데요. 그런데 해방 직후 미군정 시대와 6.25 전쟁 시기에 미군을 통해 인스턴트 커피가 들어왔습니다. 이 커피 가루를 끓는 물에 타서 마시는 편리한 방법이죠. 미국과 서유럽에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이 인스턴트 커피가 엄청 유행했습니다. 대부분 공장이나 직장에 출근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안성맞춤이었던 것이 인스턴트 커피였습니다. 인스턴트 커피가 주는 그 편리함에 빠져서 커피 고유의 맛을 이제 포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194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미국과 유럽에서는 인스턴트 커피가 널리 사랑을 받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대에 이런 미국식 인스턴트 커피 문화가 생각보다 크게 유행하지는 않았습니다. 2000년대 아메리카노와 드립커피 문화가 발달하기 전까지는 인스턴트 커피가 거의 지배했다고 하던데 아닌가 봐요. 네, 대표적인 가짜 뉴스 중 하나입니다. 1950년대에 미군을 통해 인스턴트 커피가 들어오긴 했지만 사람들은 원두 커피를 끓여서 마시는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아주 가장 명료한 증거를 하나 말씀드리죠. 1968년에 설립된 동서식품이 1970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커피를 생산해서 시판을 시작했는데요. 어떤 커피를 생산했을까요? 1970년이었습니다. 인스턴트 커피였을 것 같은데 아닌가 보죠. 네, 아닙니다. 1970년 9월에 동서식품이 생산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커피는 전량이 레귤러 커피, 즉 끓여 마시는 원두 커피 가루였습니다. 이 공장에서 인스턴트 커피 생산을 시작한 것은 3개월 후인 1970년 12월이었는데요. 게다가 그 부평에 세워진 커피 공장의 생산 시설을 보면 레귤러 커피 생산 능력이 연 3,000톤인데 비해 인스턴트 커피 생산 능력은 500톤에 불과했습니다. 기업이 물건을 생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의 취향이겠죠. 네. 우리나라 커피 소비자들이 1970년 당시에도 인스턴트 커피보다는 끓여 마시는 레귤러 커피를 더 선호했다는 얘기입니다. 1950년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방이나 집에서 인스턴트 커피를 타서 마시기보다는 원두 커피를 끓여서 마시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매우 흥미로운 증거가 또 있습니다. 어떤 증거인가요? 네, 1959년 4월 16일자 조선일보에는 미국인도 모르는 커피 맛이라는 긴 기사가 실렸는데요. 기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미국에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마시고 있지만 커피 맛을 참말로 알고 마시는 이는 그리 많은 것 같지 않다. 이 신문은 당시 미국인들이 커피의 맛을 모르고 있었다는 증거로 당시 미국에서의 인스턴트 커피 판매 실적을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1948년에는 커피 총 소비량의 5%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인스턴트 커피가 1958년에 이르러서는 총 소비량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당시 인스턴트 커피를 구입해서 마시면서도 이 커피를 좋아한다는 말을 좀처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스턴트 커피 마시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눈치를 보며 마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당시 미국인들이 인스턴트 커피를 가족용으로는 집에서 사용했지만 손님들에게 대접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손님들에게 인스턴트 커피를 내놓는 것은 일종의 결례였다는 얘기죠. 네. 심지어는 이것을 커피라고 부르면 안 되고 채소 가루라고 불러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신문기사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미국인들이 인스턴트 커피에 빠지면서 커피 맛도 모르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커피 애호가라면 남이 타주는 인스턴트 커피를 입에 대지 말고 커피 원료를 사다가 손수 끓여서 마셔야 한다는 뭐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1950년대 하면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 네. 뭐 그런 이미지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커피 애호가들의 우리 커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했네요. 그래요. 우리가 1950년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너무 부정적이기만 한데요. 물론 뭐 전쟁이나 가난, 부패 뭐 그런 것들이 가득한 시대이기는 하였지만 모든 것이 엉망의 시대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거든요. 뭐 정치가 혼란하였다고 문화나 예술이 없었다거나 뭐 싸구려 인스턴트 커피만 마셨다거나 하는 식의 생각은 잘못입니다. 당시 조선일보는 인스턴트 커피에 대해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인스턴트 커피가 시장에 나와 돌아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은 커피 원두 가루를 물에 끓여 마시는 제대로 된 커피다. 예, 당시 신문에도 이 커피를 손 씻고 맛있게 만드는 법이 자주 소개되었는데요. 1950년대에 커피를 손 씻고 맛있게 만드는 방법으로 가장 추천이 많이 된 방식이 뭐였을까요? 이 튀르키예식으로 커피 가루를 물에 넣고 끓인 후 조심스럽게 부어 마시는 오래된 방법, 뭐 퍼컬레이터라고 하는 그 커피 메이커를 이용하는 방법, 뭐 인스턴트 커피를 구입해서 물에 타는 법, 그리고 드립 도구를 이용해서 내리는 법, 뭐 이런 것 중에 어떤 게 1950년대 우리나라 신문에서 언론에서 추천하는 맛있는 커피 마시는 방법이었을까요? 아무래도 맛은 드립커피가 최고이긴 할 텐데 네. 당시에는 드립커피가 아직 유행하기 전 아니에요? 네, 그렇게 뭐 생각하기는 쉬운데요. 정답은 드립 도구를 이용하여 커피를 내려 마시는 방법을 가장 많이 추천을 했습니다. 네. 이미 이 당시에. 조선일보 59년 1월 16일자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보통 가정에서는 커피 끓이는 주전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도 융으로 빼내는 드립식이 도구 없이 제일 맛있게 마실 수 있는 방법이다. 요즘도 유행하고 있는 융드립입니다. 구체적으로 티스푼으로 커피 가루 2-3스푼 정도를 융으로 만든 주머니에 넣고 끓는 물 1컵 정도를 천천히 부어 주전자나 찻잔에 따라서 마시는 것을 권했습니다. 이때 커피잔을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사용하기를 권했다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요즘 그 바리스타들에게 상식적인 내용이죠. 네. 예, 경향신문 58년 10월 16일자에도 커피를 맛있게 끓이는 법과 커피 에티켓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신문 역시 여과법을 드립법을 이용한 커피를 최고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시 융드립입니다. 예, 드립하는 방법으로 강조한 것은 끓인 물을 3번에 나누어 천천히 붓는 것이었습니다. 역시 요즘 바리스타들도 지키는 기본 기술이죠. 똑같네요. 예, 더운 물에 담가두었던 컵을 사용하라는 주의사항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커피잔 무늬가 손님을 향하도록 하고 커피잔 손잡이와 스푼은 컵이 오른쪽에 놓는 것이 오른손잡이들에게는 예의라는 설명도 덧붙여 있습니다. 뭐 역시 요즘 바리스타가 갖춰야 할 기본 예절들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 다방에서도 인스턴트 커피보다 원두 커피를 더 많이 취급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1960년대 후반까지는 커피 메이커를 이용하든지 커피 포트를 이용해서 커피를 끓여 파는 다방이 더 많았습니다. 이 다방 커피가 인스턴트 커피로 확 바뀐 것은 1970년대 들어서였습니다. 1950년대 뭐 비록 가난했고 그래서 미국이나 국제기구의 경제 원조 등에 의존해 살아야 했던 시절이지만 커피 맛에 있어서는 자존심을 굽히지 않던 시절입니다. 뭐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역사를 너무 정치사 중심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 커피로 역사를 보고 문화로 역사를 보고 예술로 역사를 보고 그렇게 하면 우리 역사가 훨씬 다양하고 흥미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 정치나 경제로만 역사를 보면 우리의 과거 역사는 늘 서구의 뒤진 역사로 읽히게 되는데 전혀 바람직스러운 태도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는 시각을 좀 넓히자는 말씀이신 것 네네. 같아요. 그런데 옛날 다방에서는 흥미로운 사건들이 많았다고 하던데요. 하나만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다방에서 일어난 재미있는 사건 하나 소개하죠. 1958년 6월에 일어난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서울의 서린다방에서 판사 몇 명과 마담 몇 명이 만나서 신흥사로 야유회를 갔는데요. 야유회에서 맥주를 마시고 온 판사 중 한 명이 이 모 마담을 성폭행하려다가 이를 말리려던 다른 옆에 있던 마담의 아버지를 목졸라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 다방에서 흔하게 벌어지던 치정 사건의 하나였습니다. 이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는 2년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서 판사를 풀어줬습니다. 살인이었는데 상식보다는 굉장히 너그러운 판결이 내려진 거죠. 그런데 당시 신문에서는 이것이 취중 살인이었고 살인을 한 판사가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의 생계 책임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서 동정적인 기사를 연일 게재를 했습니다. 취중에 살인을 벌여도 정상 참작이 되는 굉장히 어지러운 시대였습니다. 이건 흥미롭다기보다는 좀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커피 인문학자 이계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